1979년 베트남의 한 장관이 삼시세끼 쌀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메콩강 대홍수로 쌀 수확이 망하면서 장관급 고위 관료조차 율무밥이나 카사바로 배를 채워야 했거든요. 농업 국가인데도 인도에서 쌀을 수입해야 했고 베트남의 국민 간식 반미 샌드위치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 나라가 아시아에서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조만간 태국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기적의 중심에는 한국 기업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출발점은 정말 바닥 중의 바닥이었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 이 나라의 1인당 GDP는 고작 약 80달러 수준이었어요. 당시 크메르 루주 치하의 캄보디아보다도 낮았을 정도였죠. 그리고 1990년 전후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채 안 되는 미얀마를 빼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당시 베트남은 소련을 따라 중앙계획경제, 쉽게 말해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농업국가인데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986년 베트남 공산당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바로 도이머이, 우리말로 쇄신이라는 뜻의 시장경제 개혁을 선언한 거죠. 이건 중국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치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만 자본주의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중국과 똑같은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 전략은 먹혔습니다. 1989년부터 드디어 쌀 자급을 달성했고 이후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으로 성장하게 돼요. 장관도 쌀밥을 못 먹던 나라가 쌀을 수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는 도이머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개혁한 나라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 베트남만 이렇게 성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입니다. 아니, 베트남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삼성이 나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베트남 경제의 1등 공신은 삼성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누적 약 30조 원이 넘어요. 외국 기업 중 최대 규모죠.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에서 20%에 달하고요.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가까이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집니다. 베트남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 한 곳을 꼽으라면 바로 삼성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이 베트남에서 한 일이 단순히 조립 공장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노이에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서 5세대 이동통신, AI,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수백 개의 현지 협력사를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면서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기술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이 들어오기 전 베트남은 신발과 옷을 만들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삼성 이후엔 스마트폰과 반도체 부품을 설계하는 나라로 바뀐 거죠. 베트남 총리가 삼성 경영진을 국빈급으로 예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베트남에 삼성만 온 게 아니에요.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전략이 차이나 플러스 원인데요. 중국 외에 하나 더 생산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 플러스 원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애플의 에어팟 생산 절반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베트남에 진출했죠. 2024년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등록액은 약 38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는 분명해요. 저렴한 인건비에 긴 해안선 덕분에 물류가 유리하고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거기에 여러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 협정까지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신가요? 베트남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는 베트남 경제 초토화, 삼성 철수 같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일까요? 먼저 삼성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2024년 1월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최소 약 15% 이상은 내도록 하는 국제 규칙인데요. 문제는 그동안 베트남이 삼성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왔다는 겁니다. 삼성의 실효세율이 약 5%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약 15%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 셈이죠. 이 때문에 삼성이 공급망 다원화 차원에서 인도나 멕시코로 일부 생산을 이전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삼성이 떠나면 베트남은 끝이다 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떠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를 잇는 삼각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삼성의 베트남에 있는 4개 공장은 2025년에도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은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 철수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다만 예전만큼의 절대적 의존 관계는 아니라는 건 사실이죠.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위협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미국의 관세 폭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에 약 46%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거든요.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서 미국에 들어오는 우회 수출을 의심한 겁니다. 다행히 베트남 정부가 빠르게 미국과 협상에 나서면서 관세를 약 20%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약 40%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삼성 문제도, 관세 문제도 결국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는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인데요. 피사,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들어보셨나요? OECD가 주관하는 전 세계 만 15살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인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국 중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베트남이 OECD 평균에 육박하는 점수를 받은 거예요. 수학 성적은 미국 학생들보다도 높았습니다. 1인당 GDP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인데 말이에요. 비슷한 소득 수준인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비교하면 정말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죠. 세계은행이 발표한 인적 자본 지수에서도 베트남은 미국이나 룩셈부르크와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난하지만 교육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인구 구조도 베트남의 큰 강점입니다. 인구 약 1억 명에 중위 연령이 약 33세, 젊고 거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유교 문화권 특유의 근면성에다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OECD 평균을 웃돕니다. 베트남은 정근대 시기부터 모계 사회의 전통이 있어서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낮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단순 조립에서 설계와 개발 단계로 진화하는 겁니다. 실제로 베트남 수출에서 하이테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중소득 국가들은 싼 인건비로 물건 만들다가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은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베트남은 정말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진국 함정이에요. 중진국 함정이란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그 다음 단계인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베트남 총리도 직접 이 점을 경고한 적이 있는데요. 중진국 함정에서 못 빠져나오면 끝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죠.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1990년 이후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나라는 고작 34곳뿐입니다. 반면 1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은 여전히 그 함정에 갇혀 있죠. 한국은 약 30여 년간 연평균 약 10%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고 중국도 비슷한 기간 동안 약 10%씩 성장했습니다. 베트남도 최소 약 8% 이상의 성장을 30년은 유지해야 이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GDP 대비 무역 비중이 약 170%가 넘어요. 이건 극단적인 대외 의존도를 의미하는 건데 쉽게 말해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베트남도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공공투자 집행률도 낮고 부패 때문에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증발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또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도로나 전력 같은 인프라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베트남 토종 기업을 키워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25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약 8%를 달성했어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죠. 2026년 목표는 무려 약 10% 이상입니다. 역대 가장 공격적인 목표예요. AI,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는 베트남은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균형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약 40여 년 전 장관도 쌀밥을 못 먹던 나라가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태국을 추월하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엔진을 등에 업고 젊고 교육 수준 높은 인구라는 연료를 태우면서요. 다만 이 성장이 계속되려면 결국 남의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달려야 하는 시점이 곧 옵니다. 과연 베트남은 한국처럼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